만약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오늘 상한가 한가 정해 오셨죠? 예, 정해왔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기아 아닙니까? 기아? 어제 사실은 저는 5대 0이길래 TV 보다가 이제 기아가 이기는구나 하고서 뭐 잠시 다른 일을 했어요. 뭐 뉴스 보고 다른 일 하다가 10시 반에 켰는데 6대 5가 7대 6이죠. 7대 6이 돼 있고 말로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두산 이거 1점만 내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했는데 거기서 못 냈어요, 그 1점. 저희 둘 중에 기아 경기 본 사람 없을 겁니다. 두 분 다 하긴 그러시네요. 저는 뭐 뉴스로만 봤는데 NC 쪽이시죠? 저는 뭐 저 마산 구장을 홈으로 하는 NC 다이노스 팬인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누구세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 배우. 저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거라가지고 제가 저는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편이 없습니다. 무당파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어제. 정말 드라마틱한 상한가는 기아 줄만하고 두산은 열심히 했어요. 참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쉬운 1점이 안 났다는 거. 근데 기아가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선수 영입도 잘하고 했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파죽지세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했기 때문에 잘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어제 자체는 제가 이제 경기에 대해서 뭐 모르겠지만은 시즌과 포스트 시즌 자체에서 전부 다 그냥 뭐 파죽지세 말 그대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기아가 지금 제 선수들 어제 다 뭐 승리 파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할 테고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해 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하여튼 기대는 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한가 들어가죠. 하한가부터.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누굽니까? 하한가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골랐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준석 최고위원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뭐 홍종학 장관 후보자. 홍 후보자. 오늘 일부에서 인터뷰도 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부터 해보죠. 왜 하한가입니까, 허 소장님? 일단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 보이콧을 하고 이렇게 세 번째죠 벌써. 그런데 할 때마다 뭐 별 명분이 없어요. 그러게요. 또 들어올 때도 별 명분도 없이 들어와요. 아니 할 때는 명분 있죠. 명분을 갖고 하는데 들어올 때 좀 굉장히 좀 할 때도 흐지부지 들어와요. 할 때도 그 정도 가기에는 명분이 다 좀 약해요.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좀 지나치게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략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할 수도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방송 장악을 반대를 명분으로 해서 보이콧을 했는데 그렇죠. 그동안 방송 장악을 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본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을 마음대로 움직였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하는 권력의 신유로 만들었고 또 거기에 저항했던 언론인들을 수많게 해직시키고 또 직장 내에서도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그래서 뭐 온갖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장면들도 많고요. 이제 그렇게 됐던 언론을 이제 좀 정상화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정상화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상화되면은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번에 언론이 정상화된다고 해서 권력이 언론을 마음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면 지금 저항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다시 현 정권에 저항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그냥 언론으로 남겨두면 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도 문제고 또 그렇게 주도해 나가는 정우택 원내대표도 문제가 많다. 더군다나 상복을 입고 지금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 국민에 대한 예의가 맞겠습니까? 명분 없는 보이콧에 명분 없는 복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국감까지 내팽개치고 말이죠. 저는 근데 여기서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방송 정상화라고 하는데 그 과정도 약간 정상적이어지게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MBC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뭐 방송한 아나운서가 왜 용인의 드라마 세트장에 말 키우러 보내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은 지금 이 적폐라고 찍힌 분들 그리고 또 퇴출되어야 된다고 이제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그분들도 정규직이에요. 그럼 어차피 방송 보직이 아니면 그분들 그러면은 그분들이 퇴출되는 게 어떤 의미냐? 그분들을 말 키우는 곳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지고 보면은 결국엔 이건 반복됩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는 MBC의 이제 노조 측 얘기도 들어보고 그쪽 이제 사측 얘기도 들어봤을 때 결국 노조 측도 답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 키우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방송 보직이라는 게 사실 MBC가 지금 굉장히
거대 조직이 된 건 맞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실제로 뭐 사업 보직도 있고 방송 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노조원이 내가 정상화가 되면 저 사람들이 말 키우러 가야 된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말 키우러 가야 된다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그들이 겪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명확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처럼 이어지면 안 된다. 결국 그 말씀. 저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 자리 뭐 제가 가볍게 밥 먹는 자리였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상화라는 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됐을 때 이게 정상화가 되는 거지. 그렇게 또 보복 형식으로 하면은 내 생각엔 또 다른 나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그래 답이 모호해지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회사를 나갈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보직에서 만약에 물러나서 보도 보직에서 물러나가지고 그럼 여러 가지 예전에 보면 이제 논란됐던 게 뭐 신사옥 건설단 그 전에는 건설하라고 이제 보낸 적도 있었고 또 용인 드라미아라고 그 드라마 세트장에 속된 말로 말 키우라 보낸 곳이 거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 사측과 노조 측, 뭐 사측이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직원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수평 비교를 해서 마치 똑같은 등가를 하는 큰 오류를 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노조원들은 그런 뭐 방송을 억압하거나 이렇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당하는 분들은 방송을 어떤 공익의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사익의 도구나 또는 억압의 도구로 썼던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보복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게 단순 수평 비교를 해가 등치시키는 거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노조 측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8분 응선 넘었기 때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 뭐 누구는 부역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내 생각에는 결국엔 또 다른 나중에 갈등의 씨앗을 남길 거라 봅니다. 그 지적은 참 좋은 지적인데요. 원래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여러 분들이 같이 있다 보면은 그렇게 강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합리적 주장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방송 정상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방송 장악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우택 원내대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이것도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이준석 최고위원은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홍종학 후보자 골라오셨다 그랬죠. 아마 일부 인터뷰는 우리 청취자들이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두 분의 의견 좀 묻겠습니다. 저는 우선 상속 증여 이런 거 세금 때문에 이번 뭐 비판하는 거는 워낙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뭐 따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홍종학 의원 굉장히 좋게 봤던 게 뭐냐면 이제 김종인 장관 같은 경제민주화론자하고 제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경제민주화론자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인 뭐 어떤 법도 많이 만드셨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규제론자예요. 규제론자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뭔가를 막는 일 형태로 이걸 추진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했던 게 뭐 대형마트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찬성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게 봅니다. 그럼 다만 이제 그 궁합이 맞느냐. 그러니까 중벤부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 일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거는 벤처 그러면은 이제 벤처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규제 좀 풀어라예요. 보면은 뭐 게임 업계도 그렇고 나중에 그 예를 들어 성공한 약간 벤처류 같은 경우 뭐 배달앱부터 시작해서 이런 류 같은 경우에는 규제 좀 풀어라가 규제를 풀어라. 그래야 우리가 이제 국제 시장에서 그냥 규제가 아니라 이제 창의성 가지고 이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철학이 제 생각엔 충돌이 올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다 차치하고 일단 자질, 철학 이런 부분에서도 중소기업 벤처부하고는 잘 안 어울린다. 좋은 경제학자지만. IT 벤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요. 우리 아마존 이런 것도 알지만은 아마존 같은 기업은 지금 미국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은 거기야말로 이제 그 상권을 다 메마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온라인 커머스로 이제 다 몰아가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IT 벤처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약간 배치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자, 허준석이 아니라 허성무 소장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뭐 국세청 홈페이지 이런 데서도 뭐 그런 절세 방법을 사실은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절세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맞지만 이분이 이제 본인이 주장했던 거를 본인이 반대로 반대로 행동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은행 불일치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이제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입으로 머리로 개혁을 이야기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내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개혁은
참으로 어렵다. 내 문제가 됐을 때, 혹은 그, 내 자식 문제가 됐을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는 이제 홍종학 전 의원 뭐 잘 알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고 예. 한번 방송에서 방송을 토론을 한번 했던 적만 있는데 예. 이분을 보면서 이제 그런 평소의 주장이나 인품이나 이런 느낄 때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느꼈는데 그럼 지금 당장 이제 본인의 문제에 봤을 때는 본인이 제대로 실천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가슴이 아프고요. 그게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고 심지어 국세청 홈페이지 조사도 이런 식으로 절차를 하고 정의를 해라고 인정하더라도 국민 정서나 이분이 장관 후보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그렇죠. 있다. 국민정서법 위반이죠. 국민정서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이미 주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뭐 객관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국민 여론이 그 부분이 중요하겠네. 국민 이거 허용하느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자질 면에서는 어떻게 판단 가능하세요? 능력은 아주 뛰어난 분이죠. 뛰어난 분이라고 제가 토론을 해봤는데 뭐 아주 경제학 또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도 뛰어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장관 자격이 있다고 보죠. 자, 국민 여론의 흐름이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10일이니까. 현역 불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가 청문회를 통과했다. 불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전직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은 맞는데 현직이 아니고 전직이었다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 여론도 반반으로 나눠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그런 청문회 통과 부분도 가능성을 반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그냥 이건 정치 그냥 이제 이야기인데 이 홍종학 의원이 과거에 19대 때 이제 비례대표 4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받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그때 상대당인 새누리당에 있었지만 놀랐던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그 유종일 교수가 받을 줄 알았어요. 경제민주화론자 몫으로. 그러니까 유종일 교수가 받을 거라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배제되고 이제 그 홍종학 의원이 비례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유종일 교수는 정동영계이기 때문에 이제 또 배척됐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게 굉장히 보도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긴 굉장히 어려울 거다. 네. 왜냐면 그 당시 왜냐면 그때 4번 받은 게 그때 그 민주통합당이 그 당시 시민사회가 합쳐지면서 이제 들어간 거였는데 이분이 홍종학 후보자가 경실련 몫으로 이제 받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오히려 선거 전에 경제민주화론자로 가장 대표적으로 뜨던 유종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속된 말로 물 먹은 거거든요, 공천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약간 좀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대척 지점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어떤 힘을 실어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하여튼 지금 상당히 괴로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하한가 주셨습니다. 상한가 넘어가 보죠.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 예, 노영민 주중대사를 상한가로. 노영민 주중대사. 그렇죠. 이분 지금 기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해요. 이준석 최고위원 상한가? 저는 류여의 최고위원을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류여의 최고위원이 상한가? 저희 방송 잘 들으시는 분이면 제가 이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면 아실 텐데. 자, 궁금해지는데 잠깐 참으시고요. 노영민 주중대사 얘기부터 풀어보죠. 허 소장님. 예, 뭐 처음 부임할 때는 이제 전문 외교관이 아니다. 외교부 출신이 아니다. 이런 걸 우려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은 이제 외교는 뭐 꼭 외교부 출신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제 체제는 꼭 우리처럼 자본주의 같지만 실제 사회주의 국가고 또 국가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나라 특히 사회주의 국가는 정치인을 굉장히 우대해요. 자기 나라에서 당이 우선이고 이제 3선의 정치인이고 또 대통령 최측근이고 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소통에 있어서 중국 측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왕이 외교부장 그 했던 그 바자회죠. 100여국이 넘는 나라에서 부스를 설치했는데 한국 부스에 직접 찾아와서 5분 이상 있으면서 사진도 찍고 덕담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5분 환담이 뭐 그렇게 대단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그리 안 하니까. 그리고 눈길도 주지 않고 가는 곳이 많았던 걸 생각하면 그렇죠. 눈길만 잠시 한번 주고 가는데 여기는 와서 5분간 이야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의 한중 관계가 굉장히 냉랭한데 그렇게 했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오동잎 한 입 떨어져서 가을이 온 것은 아니지만 가을이 오면 오동잎은 떨어진다. 이렇게 하듯이. 뭐 5분 가지고 우리가 이러는
처지가 좀 그렇기도 해요. 서글프기도 하지만 지금 한중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몰려 있는 건 사실이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중국도 뭐 역으로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우리하고 관계를 이렇게 나쁘게 하면 할수록 예. 대한민국의 미국 의존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반도 내에 자기 영향력이 축소되는 걸 자기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는 풀고 싶은 거고 그 타이밍에 이제 사람이 교체되고 새 사람이 왔기 때문에 예. 이런 관계들이 나왔다. 그래서 노영민은 자신의 능력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상한가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진핑 2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분명히 유화 제스처 보이고 있는 거죠. 이 5분 환담뿐만 아니라 여러 모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기 뭐 허베이성 경찰 그 공안이 이제 우리 충남도 공안 경찰하고 예. 교류도 본격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징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행도 단체 목에 사실상 금지하게 했던 것들 이제 풀어준다고 하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식 발언을 하기도 그렇습니다. 꼭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죠. 봄이 오는 느낌. 정작 제가 이제 한중 교류협회 일을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지난주에 제가 중국 이제 주한 중국 대사죠 추공 대사랑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좀 봤는데 예. 그런 이제 외교관들 대사 말고도 이제 참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노영민 대사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갖고 있는 약간 안 좋은 시각은 뭐냐면은 뭐예요? 결국에는 지난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면은 권영세 의원이라 그러면은 예, 처음에 예. 이제 주중대사 갔을 때 그분도 삼선 의원 출신이고 그렇죠.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선거 상황시장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와 보니까 확실히 직업 외교관이 아닌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외교적 미숙한 점이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 출신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기류가 있다고 해요. 그거는 허 소장님 분석하고는 반대 네, 그렇죠. 분석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대통령 얘기라든가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하더라고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예. 그래 중국 대사까지 올 정도면 얼마나 밀려났겠냐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데서.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뭐 노영민 대사에서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트마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트라우마가. 권영세 의원이 왔을 때 사실 우리 예. 알지만은 국정원 무슨 뭐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뭐 사실 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노영민 대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그런 걸 좀 불식시키는 거. 실제로 본국과의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걸 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이 안 좋았던 걸 가지고 여기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노영민 대사는 어쨌든 뭐 그 지난 대선 때, 지지난 대선 18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했죠. 네. 그리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당선될 때는 어쨌든 총괄 조직 팀장을 했어요. 밀려난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씀이신 아니에요. 거죠? 전혀 아니랍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배려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가장 제가 그냥 중요한 굳이 부분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노영민 의원이 아주 뭐 지역에서 탄탄하신 분인데 공천 못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국회에서 본인이 시집한 것 때문에 그렇죠. 시집. 카드 결제기까지 놓고 이제 그 시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공천도 못 받은 건데 네.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그거는 민주당 굉장히 입장에서는 오해가 많은 거죠. 국회의원 공천도 못 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중국 대사 해라라고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중국 뭐. 입장에선 그거 서운할 수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것도 안 되는데 요걸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허 소장님은 중국은 알 거다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진짜 있죠. 측근이라는 중국이 것도 알고.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속사정을 구석구석 다 파악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나라인데.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노영민 대사 한번 나오셔야겠네요. 인터뷰로. 그래요. 자, 유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왜 상한가입니까? 짧게. 최고위에서요. 이제 9명 이제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친박 출당하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지금 4대 4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마지막 한 명이 확인 안 된 게 류여해 최고위원이 지금 한 표를 어디로 던질까?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출당 문제 최고위원회 통과해야 되는데 네. 유보 한 사람이 류여해 최고위원. 나머지는 반반. 그러니까 나머지는 언론에 유보로 나왔다 하더라도 기자들이 그래도 이제 취재해 보니까 대충 마음을 정한 것 같은데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분은 이제 최근에 홍준표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이번에 그 류여해 최고위원이 행사 갔다가 이제 좀 봉변을 당했잖아요. 친박 단체 분들한테 봉편당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맞고 뭐 이런 게 이제 예. 보도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이제 모호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자들의 이제 전언이 있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맞아서. 예, 그 뭐 맞아서는 아니겠지만은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들의 트라우마 오히려 같은 그런 예. 마음을 좀 보고 난 뒤에 이제 이분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같아가지고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맞았어. 또 뭐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유해 의원에 대한 시중의 평가 중에 하나가 여자 홍준표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하고 좀 입장을 같이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맞아서 신중할 수도 있지만 맞았기 때문에 더 홍준표 대표를 따라갈 수 반감을 가져서 봉변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맞아서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는 이거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최고위원의 입장에서 이런 표결 중요한 표결을 할 기회는 몇 번 안 옵니다. 예. 저도 비대위원하고 최고위원 해봤지만은 예. 근데 그때는 진짜 신중해지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이 지지층이라는 거는 기억합니다. 이거를 일반 국민은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신중한 판단을 하면서 결국 친박 청산의 명운을 쥔 분은 아마 유효의 최고위원 되지 않을까. 최고위원이 그렇죠. 평생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뉴스닥 상한가 보드에는 노영민 주종대사와 류호의 최고위원, 하한가 보드에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홍종학 장관 후보자를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